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성사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귀국했던 두 사람이 오늘 또 방미길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에서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흘 만에 또 출국했습니다. 이틀 전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천공항엔 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협상 전망에 대해선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게 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가운데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우리 입장의 반영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전액을 달러 현금으로 조달하라는 입장에서 최근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만찮은 액수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된 내용만으로 일단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체결할 거란 일각의 관측도 부인했습니다. 에이펙이란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적으로 합의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김 실장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상사될 한미 정상회담 때 안보 분야 합의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거란 관측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통상 분야가 잘 마무리되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 협의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아직 한두 가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된 협상으로 연일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면 에이펙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협상을 잘할 거라며 일본, 한국, 유럽과도 관세 협상을 잘 했다고 말했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I think we're going to do well in that negotiation. We've done well, as you know, with Japan, with South Korea, with Europe. And it was all based without the tariffs. You could have never made the deal. 한미 무역 협상이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으로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날에 이어 한국을 공정한 무역 협상을 마친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거듭 드러낸 겁니다. 여기에 중국 역시 다음 달 1일로 예고된 100% 추가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란 자신감을 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도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도 회담 무산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Maybe it won't happen. Things can happen where, for instance, maybe somebody will say, I don't want to meet, it's too nasty. But it's really not nasty, it's just business. 미중 무역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방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일 관세를 무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방한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성사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Particularly a one-off meeting, quick meeting, Panmunjom, how you doing? Good to see you again. Our teams need to work this out going forward. 또 다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석좌 역시 회동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성사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최근 중국이 한미 조선 협력의 주축인 한화오션을 제재한 게 변수가 될 수 있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합의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에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문경 기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데 언제 어디서 발사된 겁니까? 네, 발사 시간은 오늘 아침 8시 10분쯤이고요. 발사된 장소는 황해북도 중화 일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곳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350km를 비행한 뒤 바다가 아닌 내륙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5월 이후 5개월여 만인데요. 군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에서 요격이 힘든 변칙 기동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혀 지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 11마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발사됐던 화성 11다 전술 탄도미사일 탄두 부분을 고중량으로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한 시험 발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북 정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떠보려 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반대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 도발을 감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내부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습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핵과 재래식 무기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병진 정책을 내놓은 만큼 이와 관련한 시험 발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에이펙 기간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서 회담이나 회동 자체가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자 대통령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상황을 주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잠시 뒤 캄보디아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납치 감금 사태 관련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과 시스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앞입니다. 네, 잠시 뒤에 국정감사가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부터 이곳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외통위원들은 어젯밤 11시 반을 조금 넘어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 부청장 등이 공항에 나와 예우를 갖추며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캄보디아 입국 당시 위원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서 또 넉장 대응을 해서 사태를 이렇게 키운 측면이 없지 않나. 이 대사관의 직원들을 좀 위로해야 돼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그 한국인들의 억울한 게 있는지 또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고문 등 현안이 오늘 국정감사의 핵심입니다. 특히 대사관 측이 납치 감금 구조 요청에 대해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는 논란, 코리안 데스크 설치 필요성, 납치 감금 피해 시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한국대사관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 총칙에게 적색 수배 사실만 알린 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등 공관도 오늘 질의 대상이고요. 위원들은 오전 중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범죄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스캠 단지를 시찰할 계획입니다. 내일도 교민 오찬 간담회와 경찰 관계자 면담을 추진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근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중 10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영장이 발부됐던 1명을 포함하면 모두 59명이 구속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캄보디아 송환자들의 구속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내려온 송환자 가운데 영장이 청구된 58명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앞서 48명이 구속됐고 어제 의정부지법에서 마지막 10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미 발부됐던 영장이 집행된 1명을 더하면 현재까지 구속 송환자는 59명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에서 중국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이버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환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만큼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겠군요. 네, 현재 충남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청은 구속된 45명을 조사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청은 12명을 구속 상태로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사실상 가담자로 사이버 사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 활동한 만큼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의 구조, 해외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인을 넘겨 감금당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구괴 이송 유인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거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그대로 풀어줬을 당시 상황이 남긴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당시 대사관 측은 총책 강 씨에게 여권 발급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적색 수배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며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YTN이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을 한국 대사관이 풀어줄 당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고요? 네, 앞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강모 씨 부부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제발로 찾아왔다가 그대로 풀려난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때 대사관 측과 한국 경찰 그리고 총책 강 씨 사이에 오간 대화가 그대로 담긴 녹취 파일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강 씨가 지난해 11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아오자 직원은 강 씨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강 씨가 수배 이유를 묻자 대사관 측은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를 연결해 준 겁니다. 한국 경찰 수사관이 수사 사실을 왜 알려줬는지 묻자 대사관 측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색 수배 여부는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민원인한테 해야 되거든요. 이에 당황한 수사관이 그러면 이제 강 씨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대사관 직원은 그건 장담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 신분으로 찾아온 강 씨를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고 부담스럽다며 자신들이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수 권유 말고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모양새가 안 좋다는 이유로 머뭇거렸던 겁니다.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재빨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에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당시 대사관은 강 씨 여권을 더 이상 못 쓰게 만든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당시 통화 녹취에는 조직 총책이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도 담겼다고요? 네, 대사관에 찾아왔던 강 씨는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자신은 아버지와 선교 활동을 온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친구에게 본인과 아내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핑계만 댔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서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제 와이프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관이 빨리 귀국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마저도 확답하지 않고 이적됐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은 제 와이프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후 대사관은 강 씨를 그대로 보내줬고 강 씨는 자수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네, 이후에 강 씨는 아직 우리나라로 송환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강 씨는 대사관을 떠난 뒤 자수하지 않았고 뒤늦게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에 사건 경과를 알리면서 3개월 뒤에야 체포됐습니다. 이후 강 씨와 아내는 석방됐다가 다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무부는 강 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캄보디아에 올해 상반기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송환에도 강 씨 부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캄보디아 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강 씨 부부에 대한 송환을 다시 한번 요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어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 이런 발언을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여론이 악화했는데요. 민주당이 사과했다고요? 네,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또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민심의 역풍을 차단한 건데 동시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거라는 야당 비판에는 잘못된 정보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투기를 내버려 두는 거야말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회의장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부 차관은 갭 투자로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졌으면서 국민에게는 못하게 한다는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의 실수요자용 민간 분양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만나는 현장 간담회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 집 마련을 투기 수요로 몰아가는 이번 정책의 끝은 보유세 대폭 인상과 허리가 휠 만큼의 세금 폭탄이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예,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네요. 네, 앞선 청문회와 국정감사 전국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던 민주당인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며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검이 김건희 씨 측근과 현직 판사의 청탁성 술자리 만남을 포착했다는 YTN 보도를 인용해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반대하는 건 판사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이자 해체라고 반발합니다.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이라는 국민의힘 법사위 차원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발 아래 굴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이 공론화지 추미애 위원장은 툭하면 위원들을 강제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하고 토론을 종결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 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다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와 북한 동향 등 주요 현안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여야 간사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심 현안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그리고 스캠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해서 국민의 걱정을 들여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미 해오던 임무이긴 하지만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철이 다루고 있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상 및 우리 국민 피해 실태와 국가정보원의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현황은 여당 간사인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대응 경과 및 후속 계획은 야당 간사이신 이성권 의원님께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상 및 우리 국민 피해 실태입니다.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에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서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에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서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비를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비정부 무장단체,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면서도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 캄보디아 전체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도 크고 범죄가 만연해 있다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일부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서 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국민 범죄 연루 및 피해 실태가 파악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무장 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을 현지로 유인하고 있는 것, 이것은 중대 범죄이며 피해자로 연루될 경우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캔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등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에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가량, 폭이 큽니다.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경찰청은 6월에서 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에 한국인은 5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검거한 그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가운데에 한국인은 57명이었지만 이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대응하는 현황입니다. 10월부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인력을 대폭 보강하였고 캄보디아의 수사당국 정부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우리 국민에 대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었고 그 크게 늘은 것 가운데 여러 국가가 연루되어 있지만 동남아 우리 국민 보이스피싱도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국정원은 동남아의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서 현지의 원점 타격 식의 정보 획득 및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정부 입수는 물론이고 국내외의 정보 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일정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라오스 거점 조직을 적발을 했고 국내에서 대출 앱을 위장해서 악성 앱 제작을 한 뒤 캄보디아와 한중 스캠 조직 범행 조직에 제공하고 있는 것도 차단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고 여타 국제 조직 범죄 공동 대응 체계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 협력을 통한 스캠 범죄 공유와 대응을 위해서 2024년 11월부터 만들어진 아시아 마약 정보 협력체, 이것은 국정원이 주도로 만들었는데 이 아시아 마약 정보 범죄 협력체를 통해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 대응 방안을 지금 진행해 왔고 올 초부터 협의해 왔고 국정원이 주도하는 마약 정보협력체를 통해서 캄보디아 측과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유관기관에는 UN 마약범죄사무소, UNDOC 등 국제기구로부터 입수한 동남아 스캠 조직의 기업화 실태를 공유하여 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은 호소하였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자기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이걸 캄보디아로 들고 가서 범죄 조직에 이 대포 통장을 전달하면
그 대포 통장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자금이 송금돼 버리기 때문에 그 송금 자금을 대포 통장을 만들어준 우리 국민 관광객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을 억류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을 설명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현지 스캠 조직의 고수익 보장 게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캄보디아 방문도 철저하게 중단할 것을 강조한 바 있고, 우리 정보위원들은 국가정보원이 더욱 적극 나서서 제외 국민 보호와 국제범죄에 대응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간사 이성건입니다. 세 번째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후에 국정원의 대응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를 했고, 정보 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그 범죄의 주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국정원의 정보 지원 총책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정원은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즉각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서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10월 13일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우리 국민 송환 및 대캄보디아 공조 활동을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정원의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연루 스캠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용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총력 대응할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국가의 양자 협력, 정보 협력은 물론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대테러 정보 협력체, 그리고 아시아 마약 정보 협력체 등 아태 지역의 정보기관의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국제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집중 단속으로 범죄 조직이 인접 국가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들 국가의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캠 범죄 대응 간신국, 특히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한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호주 등의 정보 수사 기관과도 스캠 범죄자들의 배후 추적, 자금줄 차단 등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스캠 범죄 합동 대응 TF를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해외 스캠 조직과 연계된 인력 송출, 통장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거를 다각적으로 확보해서 경찰과 일망타진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현지에서 구조된 아국인 스캠 범죄자가 귀국 후에 범죄에 다시 가담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재출국하거나 인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의 경우는 여권 무효화, 그리고 법무부의 경우는 출국 금지, 그리고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차단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은 스캠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 조기 해소를 위해 인적, 물적 자산을 총동원해서 정부 대응을 지속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네. 그래도 질문 한 혹시, 2개 각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캄보디아 스캠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브리핑 보셨습니다. 국정원은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범죄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지 대응팀을 급파하고 스캠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 재판에 오늘 샤넬 직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변호인이 특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민특검을 고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조금 전 오전 재판이 끝났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 세 번째 공판 기일이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오전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샤넬 매장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해당 직원은 김건희 씨 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 가방을 교환하러 왔을 당시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에 재판이 재개되는데 이때는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2차 공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 씨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돼 화제가 됐는데요. 특검은 어제 이와 관련해 파일 확보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파일은 검찰이 2021년 수사 당시에는 확보하지 못했고 올해 새로이 확보한 거라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특검 조사 이후에 숨진 양평군 공무원 측 변호사는 특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숨진 공무원을 변호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어제 민중기 특검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숨진 정모 씨의 신문조서 열람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사망 전 고인이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고 쪽지를 남긴 만큼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서 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특검 측은 의뢰인이 숨졌기 때문에 박 변호사가 변호인 자격이 없고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조서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사법정의 특위와 함께 민특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단계에서 정식 감찰로 전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조사를 앞두고 막판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있죠. 네, 내란 특검은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장관을 내일 오후 3시에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의에서 낸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도 어제 특검에 나와 참고인으로 조사받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내일 박 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이 잡혀 있죠. 네,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 일정을 통보한 만큼 조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등 수사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등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주말 방문조사 방식으로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에선 방문조사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조율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내일 최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 심사도 예정됐죠. 그렇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잇따라 있습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 전 사단장 등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진술이 번복된 점을 1,50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최대 수사 기간을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이번 구속심사 결과는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경북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재작년 8월부터 최상병 순직 사건을 1년간 수사했던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대통령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1호 부동산 대책, 그 어느 때보다 초강력 규제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시장 반응보다 빨리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가진 현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가 품귀되고 월세가 오를 겁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죠? 집값이 올랐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내가지고 집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 이게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자,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최고의 의결로 부동산 TF가 출범을 했는데 아무래도 당의 측면에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우 그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백약이 무효다 정도로 할 정도로 2,600조에 가까운 아파트 말하자면 거래 총액 부분에 대한 측면들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에 세우지 않을 수 없고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계급 투표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세금 규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미리 예단하는 그런 성향도 저는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단순히 과거에 뭐 강남 3구 차원이 아니라 지금 강동, 광진, 성동, 용산, 마포까지 이어지는 여러 벨트 자체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도 곤대 입장을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도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첫 번째 큰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문재인 정부하고 거의 비슷한 스탠스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걸 눌러서 규제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공급을 하는 데는 최소한 3, 4년이 걸리는 차원에서 지금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이미 학습된 서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이 정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걸 대책으로 내놓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는
일부분에 대한 풍선 효과를 예방 차원에서 너무 이 용인, 성남, 실제로 뭐 수원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만으로서 실제로 실수요자까지도 숨통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오히려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지도 숨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좀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 시즌 2다 이런 비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서 세제 개편 가능성 얘기도 물론 서로 지금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많이 늘면 됩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수요를 분질러뜨리는 거죠. 수요를 분질러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징벌적 세금을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에 했던 게 대출을 묻지 마, 무조건 6억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6월 27일 날 했다가 두 번째 대책이 9월 7일인데 그게 이른바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공급 대책을 딱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공급 안 되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서울 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겠구나 그런 실망감이 더 지면서 더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살 때 아무리 월급이 많다고 손치더라도 전세를 끼고 살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서 살아왔잖아요. 이게 저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 저희 선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집값이 뛴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이 팔지도 못하게 하고 원하는 사람이 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정책이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사실상 정부의 허락을 받고 본인의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팔겠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왜 이렇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상 정책을 쏟아낼수록 부동산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보니까 본인들이 강남에 사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과 실질적으로 그들이 향하는 행동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내로남불이 있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는 건 사실상 제가 볼 때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울 외곽에 짓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비판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래 수요도 볼 때 내가 지금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요가 지금 치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여기에 더 기름을 부은 건 조금 전에 저희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최근 국토부 차관이 했던 이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자, 오늘 아침 여당에서 처음으로 이 발언에 대한 사과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찰하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건 한준호 최고위원이 아니라 국토부 차관이란 말이죠. 이상경 차관인데 이 대리 사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국토부 차관이 직접 그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하필 또 국토부 1차관이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니라 같은데
교수 출신이란 말이죠. 조경학과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필 또 과천대란 말이죠. 예. 뭐 과천대가 왜 문제가 있냐라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성남 예. 또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최근에 김현지 씨 논란까지 더 연동돼서 연상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예. 뭐 지금 산림청장 문제에다가 국토부 1차관 문제까지 다 이렇게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본 인식 자체가 과연 어떤 서민과 중산층에 이렇게 맞춰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태도인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 초기에 했어요. 집값 감당이 안 되면 세금 감당이 안 되면 세금 갖고 집 팔아서 지방으로 가라. 그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정권 연장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똑같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파면을 딛고 촛불 정권이라고 들었었는데 그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요. 서울의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기준으로 좀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로 오고 있어요. 또 외국인도 뭐 물론 그 투기 세력은 잡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아픈 것은 대통령도 말씀하시잖아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냐 하지만 일부 투기 세력은 건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실수요자가 집을 못 가져서 그야말로 대출도 못 받는다. 사실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다 모기지로 대출 지금 이제 셧다운 되니까 제일 걱정한 게 그렇더라고. 미국 공무원들이 모기지를 달세를 못 낸다.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집값이 올라가도 좋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대출받아서 실수요자가 젊은이들이 또 혹은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뭐 인천시 같은 경우는 뭐 천원주택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플러스적인 발상을 못 하느냐. 그런데다가 지금 국토부 1차관이 저런 발언까지 해버리니까 상당히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입장도 난감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지금의 여론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그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게 결혼과 아이를 낳고 집을 산다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집 살래다가 내일 안 산다 이게 아닙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정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왜 발목을 잡냐 이겁니다. 아니 지금 집값뿐만이 아니고요. 주식도 뛰고 있고 금값도 뛰고 다 뛰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10년 뒤에 1억이 지금의 1억과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여하튼 주식은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내가 거주하면서 얻는 그런 어떤 실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선택하는 건데 저는 지금 한준호 최고께서 지금 1차관 대신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강남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는데 왜 그랬을까? 전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겨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남 쪽에서 오르는 건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니까 내주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요를 억제하고 뭐 세금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기가 민주당 정권에서 한 부분과 나는 다르게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때는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 문재인 시즌2를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채 현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죠? 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고요. 대출 껴서 한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전세를 끼고 살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대출 받아서 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놓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 자, 지금 문제가 아주 크게 된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관료입니까? 대장동 패밀리죠. 저는 대장동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죠. 근데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겁니까? 민주당도 아닌데요? 그럼 이런 사람들 대장동 패밀리 듣고 얘기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김현지가 시킨 겁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민주당이 어거지로 밀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상경 같은 이런 대장동 패밀리랑 얘기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자꾸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저는 집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의 이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집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 얘기하지 이렇게만 비난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자고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메신저를 공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앞서 그 이상경 차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뒤에 지금 진성준 의원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메신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메신저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저와 같은 메신저는 그렇게 주요한 키 메신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은 진성준 의원의 어떤 의식이 문제예요. 본인 의식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1차관의 문제 이전에. 그러니까 무조건 그 집값이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책 판단하는 것, 저는 그게 반대하거든요. 오히려 전 세계적인 집값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의 그 K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에 비해서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객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능력껏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고 그게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자연스럽게 놔두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시장에서.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대통령이 지나치게 주식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택 시장을 굉장히 억압한다. 이 돈을 몰아서 소위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강제적 말하자면 개입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우리 주변의 동료이지만 사실은 문화부 장관 가려고 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1차관을 박은 거라고, 더 전문가라고. 근데 1차관의 의식이 저런 정도면 이건 문재인 투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 단순히 사과의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기조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1차관 경질해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조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만약 대통령께서 정말 자기 본질의 의지를 가지고 주택 정책을 이게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만약 본심이라면 정말 오히려 1차관을 경질하는 것이 김현지 문제나 성남 대장동 패밀리 문제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식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을 강조하고 있다, 유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얘기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가격을 내리겠다, 집값을 잡겠다 얘기하는 게, 그거를 만약에 국민들이 따라 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누구 탓이죠? 그럼 저는 정부는 그렇게 봅니다.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을 만약에 부동산 집값이 누르면 내가 그걸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정치적 선언적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잘 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규제를 좀 풀어주든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상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결과가 주식이라는 거는요. 사실 누군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게 부동산과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코스피 5천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서울 아파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양극화였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하고 한강 벨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좀 올랐지만 예를 들어서 금강구라고 하죠. 그래서 구로나 관악이나 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이제 언젠가는 풀어야 되잖아요. 풀을 때 그동안에 쌓였던 것이 갑자기 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이제 해소되는 면을 국가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있어서 인위적인, 결국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봤을 때 집이 있는 사람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 무엇보다도 전세와 월세,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당 쪽에서 3+3+3이라고 해서 전세를 한번 들어가면 9년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인위적인 어떤 정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입법 발의됐습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사실상 전세는 씨가 없어지고요. 월세 가속화만, 그리고 월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부동산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해보고요. 북한이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또 신임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 이번 북한의 발사를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번 북한의 발사는 사실은 한국은 안중에도 없고 어차피 에이펙 때 서서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김정은과의 만남을 비공식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지금 CNN이라든지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의 스멀스멀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남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의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측면으로 내가 이만큼의 어떤 핵 무기라든지 또 고도한 어떤 탄도미사일과 같은 핵 전력이라든지 군비 증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과시함으로써 어쨌든 뭔가라도 만났을 때 딜이 오갈 수 있을 때에 유리한 고지에 있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미 회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전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만난 다음에 김정은도 뭔가 본인이 얻을 만한 게 있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얻을 만한 게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얻을 게 없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좀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 정식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통일부 장관 그리고 몇몇 분들이 북한의 어떤 고도화된 핵 관련해서 핵 보유국처럼 인정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거든요. 나는 핵이 있기 때문에 이 핵에 대해서 핵을 줄이기 위한 군축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이 있더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 본토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투발 수단을 제어하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하면 본인의 정치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굳이 미국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는 투발은 안 해도 투발 수단은 없더라도 내가 핵 보유국으로서의 완전 지위를 인정받고 그야말로 이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다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는 윈윈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투발 수단이 없어도 단거리로 때려도 우리는 다 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단순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는 그런 외교적이고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북한의 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현실적인 악재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정책실장과 산업부 장관이 다시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좀 큰 틀에 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대충
점차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최근에 구윤철 부총리부터 다녀왔습니다. 또 정책실장 다녀왔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큰 가닥 뭐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고정으로 하면서 관세 협상을 좀 진전을 일으키는 뭐 25%를 15% 당기라든지 최소한 일본에 준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에이펙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 발짝씩 서로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하고의 협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아마 그동안에 에이펙에 시진핑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에이펙이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고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 현황을 점검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인 교포 11,000명 이상이 아예 여기가 생계가 위험해질 정도로 고통을 받고 계시고 이게 또 한 캄보디아 관계까지 외교 관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오늘 정보위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여기에 20만 명 정도가 이 스캠에 종사하고 있고 GDP의 절반까지도 이룰 수 있다. 125억 불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 이 자체가 해결이 엄청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내 방송, 특집 방송, 탐사기사, 민원들까지 있는데요. 이게 사망 사건 전에는 제대로 대처한 적이 잘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에 박찬대 의원이 14명의 한국인을 구출해서 송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출발이 제보자 어머니 계속 외교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계속 무시당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박찬대 의원한테 얘기했고 박찬대 의원께서 외교부에 질타를 하니 그때서야 한 명인 줄 알았는데 14명이 구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사의 대답은 외교부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그중에 재입국자가 있다. 구출해도 또 갈 거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갔고 우리가 힘들게 구출해도 갈 놈들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인식을 가지니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대리님 이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이 KBS하고 지금 논쟁도 되고 있죠. 문전박대 안 했다. 억울하다. 대사관에서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먼저 말씀하셨던 그 박찬대 의원님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8월달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오케이. 예, 8월달 사건이고 그 사건은 사실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아서 이미 그 관련한 내용들을 교신을 가족분들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박찬대 의원님 의원실에서 그 가족분들과 연락이 닿고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로챘다는 겁니까? 그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안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안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나서 주셔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없었어요. 두 번째인데요. 로맨스 스캠 사건 아시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120억 지금 30분의 피해자가 있고 이것도 역시 뉴스 보도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 한국인 총책 부부 중에 여권 연장하러 여기 왔다가 적색 수배자인 것을 알고도 그냥 자수 권유만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관련 사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말씀하신 해당 인사가 그 아버지와 함께 누구십니까? 혹시 저분이십니까? 뒤에 계신 분입니까? 그때 상담했던 분이 그 적색 수배자 아닙니까? 누굽니까? 저 그 전임 경찰 영사입니다. 지금 없습니까? 그거 안 합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파악한 내용으로는 당시에 그 해당 인사가 아버지와 함께 당간을 방문해서 여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그 인터폴 적색 수배자임을 알게 되었고 관련해서 지금 적색 수배 상태로는 그 출국 시 반드시 잡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자수를 권고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당시는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사 대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영사가, 자, 이 사람은 적색 수배가 내렸는데 자기가 내린 줄도 모르고 여권 연장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경찰 영사가 만나가지고 적색 수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수를 권유합니다. 자수할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제가 만나도 현상 수배지를 보면 여행하다가도 인터폴이나 현지 경찰에 알려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의원님, 그 당시에 그 경찰 영사의 판단은 인터폴 적색 수배는 즉각적인 체포 영장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대리님, 네. 대사님 압니다. 우리 여기 체포권은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관광의 계기라도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당시에 제보자가 저한테 뭐까지 제공을 했냐면 당시에 캄보디아 대사 그 경찰 영사하고 이 관할이 울산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걸 마무리했어야 되겠어요. 녹취록을 저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얘기하는지 하면 저 사람 강제 송환할 방법이 없냐고 울산경찰서 경찰관이 질문을 하니 여기 경찰 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좀 애매한 것이 우리 나라 국민을 수배자가 됐다고 해서 현지 경찰을 불러서 체포하는 게 무리가 있다. 모양새가 안 좋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제 발로 대사관을 찾아온 민원인을 경찰 영사가 전화해서 잡아가라. 돌아다니다가 체포됐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국민을 잡아가라고 하는 것이 대사관을 찾아왔는데 현지 경찰서에 전화해서 잡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인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풀려나서 그리고 잠적을 하고 당연히 자수 안 하죠. 잠적해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서 또 피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 제보 얘기는 이번에 64명 송환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의 하수인들이 있는 거, 피라미드는 잡아가고 총책은 여권제 연장하러 왔는데 이거를 체포하지 못해서 이 사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이 사람 소재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현재 지금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에 구금되어 있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경찰 기관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보자 말로는 정보국에 구금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보국이라는 것이 경찰 당국의 정보국입니다. 지금 여기 현지 감옥에 구금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4명은 이민국으로 넘어와서 이민국 구금센터에서 구출했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산재되어 있는 한 300명 정도가 구금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소재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사실은 이제 여기 이민청에도 사실 저희가 이 64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민청의 각지에 있는 한국의 구금자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민청조차도 사실 이쪽에서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확인된 인원으로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보충 질문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일이 불거진 지가 몇 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정보조차도 파악하지 못해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여전히 대처나 이 파악에 좀 안이함이 느껴집니다. 다음에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웅입니다.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다들 유능하고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고생이 많다 이렇게 늘 듣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걸 보면서 잘잘못이 잘못한 게 있다면 물론 이제 따져서 밝히고 해야 되겠지만 아마 구조적이거나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밝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들어오는 국민과 나가는 국민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어떤 몇 명이나 들어오고 있고 몇 사람이 나가고 있는지. 네, 그 입국자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그 당국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이제 입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표된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캄보디아 그 당국에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제가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해서 쭉 보니까 우리 의원실에 자료를 냈고 그게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그건 뭐예요? 이쪽 바천대 의원실에 자료를 냈던데 이게 본부에서 출입국 인원에 대해서 나가고 들어온 인원을 그러니까 여기 불러드리면 21년에 113, 2022에 3,209명, 23년에 2,662명, 24년에 3,248명, 올해 8월까지 864명. 그래서 이게 무슨 인원이냐면은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은 인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왔는데 나간 인원과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8월까지 올해 상반기만 864명이라는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고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저희가 보고한 사항이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 핵심은 몇 명이 오고 나가는지를 알고 현재 그러면 여기에 수천 명이 잔류하고 있는 거로도 계산이 됐잖아요. 쉽게 계산해 봐도. 늘 들어오는 인원보다 나가는 인원이 적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지금 단순히 봐도 언뜻 6천 명 넘어가는데 이 잔류 인원이 안 나갔으니까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몇 명의 우리 국민이 있느냐부터가 기초적인 건데 내 말은 본부에서 지금 보도를 했는데 자료를 낸 여기 지금 협조가 안 된다니까 제가 언론 왜 그것이 협조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당국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협조 같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나중 문제. 두 번째는 아까 그 17날 왔던 사람 문전박 때 보도한 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답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보도 여부 사실관계 말씀하시겠어요? 그 보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당시에 그 해당 인사가 여기 대사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경비하고 잠시 그 소통하는 모습이 저희 CCTV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곧 이어서 바로 그 언론인들께서 오셔서 그 해당 인사를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한국인이 당간에 방문하게 되면 신원 확인을 통해 가지고 민원실로 안내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고 네. 여기 시스템 설명이 여기 있는 거 보고서 있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보고가 있는데 업무 시간 외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그 업무 시간 외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경비는 단지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좋아요. 그럼 외교부 본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한지는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여기서 파악한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본부에. 본부에서 20일자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들으셨냐요, 본부 설명, 언론에. 저희가 그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설명이 됐을 거라고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설명령이 이래요. 앞으로 업무 시간 외에도 이 24시간 영사 조력은 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24시간 영사 조력이 업무 시간 외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시스템상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고. 다만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 예를 들면 절차는 좋은데 쉘터가 없다라든가 우리가 어디로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캄보디아 대사관의 안일한 대처를 의원들이 비판을 했고요. 또 논란이 된 로맨스 스캠 총책 부부와 관련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초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일부터는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까지는 꽤 쌀쌀했는데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6.6도로 어제보다 1.6도 높았습니다. 정오 기준 서울 기온은 16.8도인데 오후 2, 3시쯤에는 19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월요일에 한반도로 내려왔던 찬 공기의 세기가 점차 약해지고 낮에는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기 때문인데요. 이틀 동안 이어졌던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오늘 아침을 끝으로 누그러지고 내일부터는 다시 가을다운 날씨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찬 공기가 또 한 차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기온 변화가 무척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와 급격한 기온 변동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영동 지역은 요즘 계속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그칠까요? 네, 영동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리는 이유는 중국 북동부에서 확장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이 산맥에 부딪히며 비구름을 만들어 비가 내리는 건데요. 기상청은 토요일까지는 영동 지역의 비가 계속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엔 뚜렷한 비 예보는 없지만 찬 공기가 또 한 차례 내려오면 고기압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강한 비는 아니지만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같은 2차 피해와 아침에는 도로 살얼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60세 이상이 304만 4천 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만에 23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가 고령층과 보건사회복지업에 집중되면서 60세 비정규직 수가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천 명으로 11만 명 증가하며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고객의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에 따른 음식점주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점주들이 예약 보증금과 예약 부도 위약금을 음식값의 최대 40%까지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돼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음식점 예약 보증금과 최대 예약금 상환을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식재료 폐기 피해가 큰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해 예약 부도 위약금을 40% 이하로,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서 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정책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인데요. 다카이치 총재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죠. 지금 일본이 헌법을 시행한 지 한 140년 되거든요. 예. 그런데 104대째 처음으로 104번째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벽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 정치에서 어떤 젠더 갭 자체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여성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 16%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벽을 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조금 더 주목할 점은 본인이 굉장히 좀 흑수저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일본 정치인들은 대개 이제 정치 명문가, 세습 정치가 되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지어 자민당 같은 경우는 무려 한 4할 정도가 세습 정치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집도 어머니가 이제 경찰관이었고 돈이 없어가지고 국립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잠깐 의원 사무실에 있다가 앵커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아베 총리의 상당히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강경 우파 발언을 뭐 서슴지 않았고 특히 이제 역사라든지 영토 문제 굉장히 강경해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일본 국내에서 이런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총리로 선출된 거니까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좀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선출 과정을 좀 살펴보면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좀 이탈한 게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공명당 이탈하면서 총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게 조금 이게 좀 바뀌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유신회하고 일본 자민당하고 이렇게 합치면 대체로 한 231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반수에 한 2석 정도 못 미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과반수에 가까이 가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공명당과 자민당의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연정을 했다면 또다시 새로운 이제 정당, 야당이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명당이 빠지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반수에 사실상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우선 하나는 이제 역시 과반수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과반수는 못 미칩니다. 지금 2석 정도가 부족한데 일본은 이제 양원제로 되어 있어서 중의원하고 참모원이 있는데 이 둘 다 전부 다 그 예산이든 법안이든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요소야대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일본 유신회가 완전히 연립내각에 들어와가지고 그 대신으로서 같이 하면 이게 결속력이라든지 연대감이라든지 공동 책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은 과계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자민당이 하는 거 보고 나서 그대로 매칭이 잘 맞고 하모니가 잘 되면 정책이 일치되면 계속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정책이 불일치하거나 그리고 이제 지금 12개 항목을 일본 자민당이 요구를 했거든요. 유신회가.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제 가계 협력도 끝장을 낼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200석도 안 되기 때문에 한 37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식물 내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 안 될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다카이치가 퇴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본 전국이 좀 불안정하다, 아직도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각을 좀 더 살펴볼게요.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저희가 뭐 우려하는 부분이 강경 보수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내각 인사 명단을 봤더니 우익 성향 인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에 다카이치 총리가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일본 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강경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된 어떤 다카이치 파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상당히 아소파라든지 모테기파라든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파 성향이 강한 쪽에 이제 내각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자민당 내 당직자로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모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무 대신을 할 때 한일 관계가 제일 거꾸로웠던 2019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의 어떤 좀 이게 뭐랄까 호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측도 마찬가지고 일본 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외무 대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이즈미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야스쿠니를 참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방위 대신인데 외무 대신 방위 대신이 사실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양국 간에 조금 바람직한 어떤 협력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노다 킴이라고 해서 외국인 대책을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외국인 규제라든지 또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안보법제 문제, 그다음에 스파이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안건에서
한국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급히가지 않을까, 너무 이제 강경 우파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는 한일 관계는 역시 좀 약간 껄끄러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내놓을까요?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물가 대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거든요. 지금 뭐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3,000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식료품을 살 수 있었는데 예. 지금 5,000엔 가지고도 똑같은 걸 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매년 한 4% 정도씩 지금 인플레가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소비자들의 감각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물가 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인플레를 지금은 조금 일본 국민들이 좀 고통을 덜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인플레 대책을 지금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기세가 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뭐 IMF 이후로, 예. IMF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코로나 이후로. 예.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그 일본 내에서 요구되고 있는 게 소비세가 10%인데 이거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식료품에 한해서만 소비세를 완전히 없애는 걸로, 제로를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주부들이 느끼는 이런 식료품 살 때 어떤 부담이라든지 또는 전기세라든지 또는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솔린세를 조금 더 줄여줘 가지고 가솔린세를 감세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민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만행 정도 그렇게 지금 어떤 혜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무튼 국민들이 생활이 좀 더 나아졌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뭐 다카이치가 총리되고 나서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순환되고 있다.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 거기서 성공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 정수 삭감이라든지 스파이 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본질적인 정책입니다. 그것은 이제 추진할 어떤 원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아마 경제 대책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역시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 거 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그리고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약간 이제 한국민들에게 약간 립서비스를 한 게 있는데요. 본인은 한국 화장품을 쓰고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도 아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호감은 주는데 문제는 이제 역시 지금까지 어떤 본인의 어떤 행보를 볼 경우는 역사 용토 문제에 굉장히 강경합니다. 내년 2월에 있을 이런 그 독도의 날에다가 장관급을 보낸다든지 예. 아니면 야스쿠니를 참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아베 총리도 임기 중에 한 번에 했거든요. 예. 우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지금은 하나는 그 조직 기반이 완전히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파고 그리고 이제 그 강경 우파들이 많이 결집해 있습니다. 주변에.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나 중국 때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요소야대인데다가 권력의 어떤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위기에 부닥치면 우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또는 이제 중일 간의 어떤 대립각이라든지 어떤 역사 문제에서 강경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일 관계가 절대 낙관할 수 없다. 낙관보다는 조금 더 전망 자체를 본다면 어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도 좋아하고 화장품도 쓰고 있다 이런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 회담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회담은 이제 금방 열립니다. 이제 26일 날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회담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일본 측은 참석 예정이고 우리도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서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지금 이제 10월 중에도 벌써 한 2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자회담이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잘하면 이제 한미일 간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아직까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또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예. 그래서 만날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양국이 역시 조금 약간 스킨십이랄까 예. 상호 신뢰, 정치 리더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어떤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조금 더 한국도 일본도 조금 더
양국 관계를 중시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쌀의 고장 경기도 이천이 가을 수확철을 맞아 황금빛 들녘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천 쌀을 맛보고 즐기는 농경 문화축제도 개막했다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경기 이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연 씨 뒤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한국인은 밥심이죠. 지금 제대로는 갓 지은 가마솥밥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이 축제장 곳곳에서는 고소한 밥내음이 가득하고요. 밥맛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선 분들도 많습니다. 시민들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누며 든든한 밥심을 채우고 있는데요. 이천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천 쌀 문화축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농업의 가치와 전통 농경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한데요. 320kg 초대형 가마솥에서 지은 쌀밥이 매일 2차례씩 2,000원에 제공되고 약 600m의 무지개 가래떡을 함께 뽑으며 협동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벼가 고개를 숙인 황금빛 들녘에서는 모내기와 탈곡 등 전통 농경문화 체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반도체 주재관도 마련돼 미래를 책임지는 쌀과 반도체를 연결하며 농업과 첨단 기술의 상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풍년의 기쁨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기 이천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지금은 기온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지고 활기가 돋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8도까지 올랐고요. 앞으로 2도 정도 더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시민들도 하늘공원을 찾아 억새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북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영동에 최고 60mm, 영남 해안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에도 5mm 미만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비가 길게 지속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해상에서는 거센 풍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차가웠던 아침 공기를 뒤로하고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와 창원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또 한 차례 강력한 한기가 남아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포근한 가을 햇살이 비추고 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은 금세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